안녕하십니까. 올해 정치도 지난해에 이어서 ETF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ETF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은 ETF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죠? 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최고 전문가 모셨으니까 기대들이 큽니다. 네. 예. 먼저 공지사항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의 설계 구매 인증 이벤트인데요. 책을 구입하시고 구매 인증샷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인증샷 보내실 때 이름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우리가 왜 ETF를 주목해야 되는지, ETF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시죠. 일단 주식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질적인 내용부터 빠르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에 대한 관심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될 텐데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엔 뭐 저금리 상황은 계속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수익을 보지 않으면 결국에 앞으로의 시대에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자산의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하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결국에 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결국엔 주식일 텐데요.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2021년을 거치면서 직접 주식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접 투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투자라는 게 결국 가장 잘 아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직접 투자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펀드와 ETF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펀드와 ETF 중에서 ETF의 강점은 무엇이냐? ETF 같은 경우는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라는 상품이랑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그걸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펀드를 어느 회사 거를 저희가 뭐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틀 뒤에 저희가 그걸 잡히게 되고 환매를 하게 되면 뭐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는 9일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5일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바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이 뛰어나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사를 거쳐가기 때문에 판매 보수라는 것이 전체 보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운용이라는 건 결국 펀드라는 건 운용이 중요한 건데 운용에만 집중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ETF의 체계이기 때문에 판매 보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수료 입장에서도 좀 저렴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ETF는 이제 패시브 ETF가 있고 또 네. 액티브 ETF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어떤가요? 패시브라는 건 결국 특정한 지수, 전체 시장 혹은 뭐 특정 업종에 대한 지수, 특정 테마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 놓고 그 지수라는 건 결국 수학적인 뭐 정량적인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정량적인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이걸 정의할 때 평균을 쫓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사실 괜찮은 투자이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액티브 투자처럼 평균 이상의 기업을 찾지 못할 때 산업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될 때 뭐 패시브 투자도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액티브 투자라는 것, 액티브 ETF라는 것은 그 평균이 속해 있는 지수 안에서 평균을 상회할 거로 예상되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볼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퍼포먼스 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상품이 운용되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소비자 투자자 분들도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이제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국내 주식형 ETF
SF+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하고 해외 주식형 ETF인 SF+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이 두 상품의 특징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먼저 굉장히 긴 이름인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액티브 ETF를 출시했는데요. 액티브 ETF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펀드도 있을 거고요. 뭐 BBIG 같은 펀드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특정한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좀 새로운 종목을 더 선별을 해가지고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SF플러스에서는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를 하고 상품을 출시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메타버스, 2차 전지, BBIG 같은 그런 특정한 테마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도 이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미 어느 정도 기성화된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때는 또 다른 키워드가 나와서 또 다른 펀드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SF플러스 항상 100년간의 펀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 존재감이 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의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그 정의 문구는 아마 말씀하신 저희 이름보다 좀 더 복잡할 텐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분절화된 밸류체인의 한 영역을 장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아시는 플랫폼 기업, 뭐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메타죠.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플랫폼 기업에 속하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반도체 영역에서 제조만을 딱 띄어서 전문화된 그 하나의 밸류체인을 장악한 TSMC 같은 기업도 저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파운드리 분야에서. 예, 그렇죠. 파운드리 분야에서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딱 특정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글로벌 관점에서 골라서 편입을 한 게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이고 코리아,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골라서 한 게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상품이 출시된 지가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사실 11월 16일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와 관련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근데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장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저평가이지만 시장에 대비해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익률은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적으로 뭐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S&P 500에 있는 종목들, 그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시 좀 조정이 있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증시 성적을 보면 이제 국내가 미국보다 좀 못됐지 않습니까? 말하면 미국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일단 감안하고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 국내행하고 해외행 이 두 개의 어떤 액티브 ETF 어떤 예상 수익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액티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시브 관점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 차원에서 어느 지역의 지수가 좀 더 우호적일 것이냐의 부분은 저희의 나름대로의 투자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종목 단위로 저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선정하는 게 액티브 ETF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업들의 활동이 실제로 어떠한지가 이제 두 펀드상의 강세를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현재 진입 시점으로 본다면 미국의 성장주 중심 조정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 측면에서의 탄력성은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최고점을 좀 갱신해 왔기 때문에 전체 미국 지수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저희 액티브 ETF에서 포트폴리오를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의 회복 탄력성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우월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11월 중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좀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에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업의 이익에 기반을 해서 펀더멘탈하게 가치가 있는 딱 그 가치 측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저희가 귀결되기 때문에 그 기업 이익에 대한 지표값들이 좀 필요한데요.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2022년에 대한 기업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업 실적 발표의 시즌인데 이 시즌을 지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국내보다 미국을 오히려 더 기대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지금의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수 차원에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전체의 지수라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글로벌이 좀 탄력성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액티브 ETF가 제가 볼 때 특히 플랫폼 기업을 담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네. 문제는 올해 이제 양적 완화 없애고 이제 테이퍼링하고 네, 예. 금리 인상하고 예. 또 양적 긴축까지 한다. 이런 말하자면 긴축이 아주 강화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올해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들 특히 이제 이 긴축에 말하자면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 있으니까 네. 좀 약간 전망이 나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 약간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인율이 올라가서 조금은 디스카운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렸죠.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M2,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된 게 20% 이상의 확대가 있었고요. 그런 20% 이상의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자산 시장 자체가 좀 밸류가 다들 높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약간 절대평가 같은 시기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점수를 조금만 잘 받아도 시장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성장이 조금만 나와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성장이 더 희소해지는 굉장히 성장의 가치가 희귀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다 올려준다라기보다 어떤 특정 종목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성장을 더 만들어내는 회사에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베팅이 들어가게 될 건데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면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같은 조정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말하자면 종목 장세, 즉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시절인데 이제 액티브 ETF에 담긴 이런 기업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리밸런싱 해가지고 또 갈아치우는, 갈아끼우는 그런 방식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액티브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지수의 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리밸런싱 시기가 있습니다. 뭐 3개월에 한 번씩을 하든 6개월에 한 번씩을 하든 특정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더라도 그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실제로 그게 정량적인 데이터로 잡히기까지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연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리밸런싱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과정을 매일마다 하는 게 이제 액티브 매니저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은 매일매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ETF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요. 투자할 때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변수 내지는 액티브 ETF의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를 과거에 이제 골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요. 펀드를 고르는 것과 동일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운용력이 보여지는 그 해당 철학으로
그 펀드의 운용 철학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펀드의 운용 철학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뭐 저희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자체적인 유튜브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소통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의 생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그 회사가 과연 그걸 지켜낼 만한 힘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걸 지켜낼 만한 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테마나 업종이 지금 많이 막 핫하게 올라오는 것들에 집중해서 마케팅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1년 뒤, 2년 뒤에도 과연 이 펀드가 관리 가능한 펀드일지 그 회사의 구조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뭐 지난 역사들을 보시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액티브 ETF에 대해서도 선정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 펀드의 운용 철학이 그 투자자분들이 동의가 가능한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정기가 있습니다. 뭐 10%, 20% 빠지는 조정기가 있는데 운용 철학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빠졌으니까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올랐을 때가 또 문제인 거죠. 뭐 30%, 40% 갑자기 급등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도 운용 철학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인내가 가능한데 운용 철학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인내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 펀드에 대해서 그래서 운용 철학이 어떤 것인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액티브 ETF를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저희도 펀드를 운용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펀드가 더 크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가 ETF 시장에 들어오면서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좀 단기적으로 ETF는 접근하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부동산이 과연 거래를 하게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주식시장 같은 시장이 있었으면 부동산으로 부자된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인내가 어렵다라는 게 투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못 가져가는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그 펀드의 운용이 어떤 스타일인지 장기적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지는 꼭 살펴보시고 함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액티브 ETF라고 반드시 좋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우리가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미래 기업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유기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 놨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